적어도 나중에 진짜 은퇴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연금 수령 신청을 할 때 어중간하게 막 1, 2천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을 거면 제대로 모아가지고 쫙쫙 불려나가야 될 거고, 즉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혜택들을 진짜 노후를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거 오랫동안 계속 해가지고 정말 큰 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진짜 나에게 은퇴라는 것이 좀 다가왔을 때쯤이 되면 이 계좌 속에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지만 노후로 쓰려고 하는 이 돈이 크게 있다는 것이 정말 와닿는다고 해요. 박보미 TV. 박보미 TV.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것은 기타 소득세입니다. 요거는 이름이 어떤 느낌 들어요? 기타 소득세.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지지 않아요? 엄청난 대단한 이름을 붙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타. 이게 연금에 붙는 세금이에요? 네. 또 붙어요? 아, 지금 제가 연금 소득세 맞는다 했잖아요. 얘는 도중에 깰 때. 아... 근데 봐봐요. 좀 웃긴 게 기타 소득세 하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름이. 기타 등등 같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뭐예요? 징벌적이죠. 벌입니다. 벌. 이거는. 연금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세액공제 다 줬는데 그걸 깨겠다고? 에잇?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이름은 사실 진짜 세상 하찮은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이거 절대 내는 일 없도록 해야 돼요. 기타 소득세가 뭔지 배울 겁니다. 기타 소득세는 16.5%를 뗍니다. 모아놓은 돈에 16.5%를 한 번에 떼고 줘요. 그러면 깻님이 지금부터 모은다고 해서 연금 나중에 많이 모으면 돈 필요할 때 즈음 되면 보통 사람들이 한 4, 5천 모은 상태에서 돈 필요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정도 모았을 때 이제 초년생들이 결혼을 막 하니까. 이거 깨면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돈을 모았다고 했을 때 이미 한 500에서 800 그리고 좀 더 모은 사람은 이게 그냥 1000단위가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16.5가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한 번에 다 뜬다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1억을 모았어요. 1억을 모아가지고 노후를 맞이했어요. 근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 야, 현금 모든 걸 다 끌어와. 연금 계좌 1억 있네?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650만 원. 너무 세죠? 차 한 대 값 내버려야 됩니다. 이 세율이 되게 높잖아요. 기타 소득세 16.5. 왜 16.5지? 들어봤는데 16.5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지? 우리 헛공부했구만. 뭔데요? 세액공제잖아요. 세액공제. 아, 13.2랑 16.5? 네. 지금 생각나다니. 연금자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듣는 숫자죠. 16.5라는 것은. 자, 세액공제예요. 총급여 5,500만 원 기준으로 그거를 이제 넘는 사람은 13.2, 그거를 안 넘었을 때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받는 돈들이 매년 내 계좌로 입금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매년 이만큼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를 풀로 채우는 사람들은 매년 16.5씩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아서 누적시킨 이 계좌 전체를 해지를 할 때 16.5%를 기타 소득세로 뗀다는 거는 이거예요. 야, 받은 거 배타네예요. 근데 이게 수익에도 16.5를 내는 거면 손해 아니에요? 원래 15.4라면서요. 이자 소득세.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어쨌든 16.5보다 높은 세율은 여기는 없으니까. 과세 이연해줬던 것들도 16.5를 다 뱉어내게 된다는 것은 엄청 큰 겁니다. 자, 그러면 13.1을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뱉어내는 거죠. 아, 무조건 16.5? 무조건 16.5입니다. 사람마다 본인은 13.1을 받으셨네요. 13.1을 뱉어내세요. 16.5를 받으셨네요. 16.5를 뱉어내세요가 아니라 야, 해지를 하는 사람은 일단 16.5야 다. 가차 없다는 거죠. 가차 없다. 그리고 이제 어려워지거나 궁금해하는 거는 요거일 겁니다. 연금저축 계좌 안에는요, 내가 넣은 돈인데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있을 거고, 내가 넣은 돈인데 세액공제를 안 받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의도했던 의도치 않던 있을 거고, 이런 돈들로 인해 생긴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내 계좌 속에 함께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수익 나면 16.5 떼서 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해지할 때? 해지를 하면 네. 벌써 놀랍죠? 근데 봐봐요. 깻님의 계좌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이거 없잖아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이거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원천이 있다 했잖아요. 계좌 속에는. 이 중에서 기타 소득세 16.5를 여기에는 안 떼요. 여기는 떼요. 여기는 떼요. 즉 요렇게 떼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깻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 들어있는 돈 세액공제 안 받았으니까 그냥 빠지겠네요? 네. 근데 예금을 해놨다거나 금리형 ETF를 해놨다거나 RP를 해놨다거나 그걸로 인해가지고 조금 뭐 수익 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16.5를 떼고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여기 들어있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게 되게 작을 거고,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게 되게 클 거고, 또 밑에 있는 세액공제 안 받은 거 받은 게 섞여 있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가 요런 거겠죠. 세액공제 한도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받는 거는 IRP까지 다 합하게 되면 연 900이잖아요. 요거 넘도록 잘 안 넣는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여기까지만 넣어야 16.5 또는 13.2 세액공제 받게 되니까 요거를 꽉꽉 채워서 넣게 되면 내가 넣은 돈이 전부 세액공제를 받은 돈만 들어있게 되죠. 그리고 이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계좌를 깼다. 전체에다가 곱하기 16.5. 고민할 게 없죠.
계좌에 이만큼의 돈이 있어요. 16.5 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둘 다 16.5를 떼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주부님이에요. 주부님이 올해 연금저축을 했으면 이런 느낌이겠죠. 연말정산을 아예 안 하시는 거잖아요.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저축을 계속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급한 돈이 필요해가지고 계좌를 아예 깨버렸어요. 여기에만 이걸 내게 됩니다. 근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게 없는데 연금저축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깨알 같은 꿀팁. 주부님들 같은 경우 또는 무직이신 분들 세액공제는 안 받아요. 근데 연금저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돈 모으기? 맞아요. 첫 번째는요. 주부님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연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보통 직업이 있으신 경우 많잖아요. 외벌이신 경우에. 그러면 온갖 연금이나 그런 거를 전부 남편이 이름으로 만드는 거죠. 왜냐면 그게 보통 세액공제 측면에서 유리하니까. 세테크 측면에서 모든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된 연금이 하나도 없다는 게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세액공제 안 받아도 노후 자금을 위해서 모으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물어보시게 되냐면 세액공제 안 받는데 연금저축 열면 손해 아니에요? 불리한 거 아니에요? 손해라기보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거 돈 모으기 말고 의미가 있어요? 자, 노후 자금 보호는 이거 돈 모으기 계좌. 원금이 모이는 것의 파워는 항상 어마어마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요인일 거고, 또 하나는요, 과세이연입니다. 자, 지금 느낌이 와요.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과세이연은 받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분이요, 진짜 노후에 돈 쓸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ETF로 하시는 분이에요. 30년, 40년 동안 하실 거예요. 연금이 더 좋죠. 왜냐면 3, 40년 여기서 투자하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다 밀어주잖아요.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신 분은 이 과세이연의 파워를 얻기 위해서 하시게 되기 때문에 주부님도 연금저축을 하면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모으고 있었어요. 모으고 있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예요? 이제 급작스러운 일들이잖아요. 급작스럽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해가지고 여기를 쳐다봅니다. 내 계좌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깰 때 여기만 16.5를 매기게 되니까, 그리고 원래 15.4 낼 거 안 내고 다 밀어놓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놓은 친구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16.5만 내는 거니까 실제로 되게 작게. 그러면은 수익금 빼고 원금만 빼면요? 그러면 되죠. 그럼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익금이 훨씬 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수익금 만약 별로 안 크고 원금 뽑는 것만으로 충분히 해결된다 그러면 이거 중도인출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 뽑았으면 됩니다. 그러면 연금저축은 뺄 수 있어요? 수익금 빼고 원금만 뺀다라는 게? 네. IRP가 중도인출이 안 돼서? 네. 연금저축은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부분만 빼집니다. 특별 사유 이런 거 없이? 네. 연금저축은 환금성이 훨씬 좋습니다. IRP는 사실상 못 빼요. 그러니까 지금 깻님 입장 봐봐요. 어중간하게 IRP 계좌를 열었어요. 연금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여기에 실수로 150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깝네. 근데 신경 쓰지 말자. 150 가지고 뭐 해? 이러면서 금리형 ETF를 사서 만약에 3% 정도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플러스 한 4만 원 정도 붙었어요. 자, 요 계좌 계속 부을 거 아니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연금저축처럼 4만 원 두고 150만 원을 뽑아야지라고 했는데 IRP였네. 자,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성가셔요. IRP 계좌는 오래 쓸 거 아니면 안 가지고 있는 게 낫게 되는 거죠. 이거 해지해요. 저 연금저축 할까요? 돈 묶이는 것에 약간. 그것도 그렇고 IRP와 연금저축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했잖아요. 그걸 안 배워서 그런가 지금은 IRP 안 뜨고 싶은데요. IRP 되게 별로죠, 이렇게 보면. 근데 봐봐요. 깻님의 소득이 계속 올라서 올해 소득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작년과 달리 이제 원처지수 영수증에서 엄청난 결정세액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걸 줄이려면 연금저축과 IRP 여기에 900만 원을 태워야 될 거예요. IRP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연금저축 지금 열어가지고 거기에 600 채웠어도 IRP 있어야 되잖아요. 300. 자, 올해 예상해봐요. 우리 회사는 되게 기본급보다는 성과급이 큰 회사이잖아요. 훨씬 클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연금저축과 IRP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소득이 많으니까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IRP 더요? 왜냐면 혹시 모르잖아요. 돈을 깰 일이 필요할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정리합시다. 자, 1번 어중뛴 이 계좌 해지해요. 두 번째 연금저축을 열어요. 왜요? 올해 소득 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거예요. 자, 600을 목표로 잡고 채워요. 채우다가 연말 정도 갔을 때 나는 올해 좀 더 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IRP 열어요. 그리고 300 더 넣어요. 됐죠? 자, 우리 회사는 기본급보다 성과급의 비중이 훨씬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깻님이 지금처럼만 해준다면 이거 다 필요할 겁니다. 갑자기 회사 어필. 되게 중도인출이 살짝 안 하더라도 좀 매력적인데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봐봐요. 제 친구가 이사를 갈 때 무조건 지하철 옆에 가려고 해요. 근데 걔는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지하철 옆에 살아야 되겠대. 1년에 한두 번 타거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친구 말이
야, 안 타는 거랑 못 타는 거랑 달라. 그러니까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자, 깻님이 중도 인출에 대해서는 뭐 크게 쓸 일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할 수 있는 계좌와 못하는 계좌의 선택권이 지금 주어진다면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깻님은 이렇게 IRP 해지하고 연금저축 어디 여는 게 좋아요? 이러면 우리 영상 1편 보면 돼요.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도 설정 나올 거예요. 한도 설정 얼마나 하면 돼요? 이러면 2편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 3편 보면 되고. 자, 그러면 기타 소득세 배웠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 수익금이랑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원금에다가만 매기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이 친구에 대해서는 세금은 아예 안 내요. 기타 소득세도 안 내고 아무 세금을 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는 과세연이라는 것을 주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결론을 내드립니다. 자, 여기서 연금소득세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쭉 배웠잖아요. 과세연 배웠고 연금소득세 배웠고 기타 소득세를 배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연금소득세에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요거 거의 안 알려져 있어요. 아까 깨님이 시작할 때 물어봤던 거랑 똑같은데요. 우리가 연금 계좌 딱 떠올려봐요. 저기 안에서 어떤 투자할 것 같아요? 상품군을 볼 때 ETF 사겠죠. 또 뭐 살 것 같아요? 펀드, TDF는 사겠죠. 이게 일반 펀드죠. 예적금. IRP는 되긴 되죠. 뭐 예적금도 넣었어요. 자, 더 나아가서는 채권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중에서 ETF 중에 아주 일부 어떤 게 있죠?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펀드 똑같다고 치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요게 가장 맞는 말이죠. 이 중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는요. 원래 뭐예요? 비과세잖아요. 요거 연금계좌에서 하게 되면 과세됩니다. 과세된다고요? 네. 놀랍죠? 하면 안 되겠네요. 그것까지는 아닌가?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연금계좌입니다. 여기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연금계좌에서 막 이것저것 샀어요. 채권도 사고 예금도 사고 막 샀어요. 이 중에 국내 주식형 펀드도 있어요. 우리 포트 짜다 보면 나오잖아요, 이거. 저도 들어있어요. 일부지만. 자, 원래는 요거 팔았어요. 비과세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계좌에는요. 과세 이연된 수익으로 인식이 돼요. 채권도 사고 팔아가지고 돈을 조금 벌고 채권으로 번 돈, 예적금으로 번 돈, TDF로 번 돈 여러 돈들이 있는데 코스피 200TR 제가 그거 사라 했잖아요. 코스피 200 투자할 거면 자 코스피 200TR을 샀다가 팔아가지고 수익이 났어요. 자 얘는 원래 비과세여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뭉뚱그려가지고 이연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합쳐서 인식이 돼요. 왜요? 이게 다 걸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계좌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 계좌에는 50년 동안 얼마의 돈을 넣어서 얼마의 수익이 났고 세액공제 얼만큼 받았고 이런 내역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수익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익을 어떤 거는 주식으로 번 수익, 어떤 건 채권으로 번 수익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그걸 합해주는 전산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연금계좌에서 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위탁에서만 해도 아무런 세금을 안 떼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넣으면 세금을 뗀다면서요? 그럼 왜 해요? 그 사실이 되게 많이 걸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세금 떼는 게 별 그게 없어요? 봐봐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게 국내 주식형 펀드로 번 돈인지 인식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번 돈을 뭉뚱그려서 모읍니다. 계속 더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는 뭘 하게 되나요? 연금 수령을 하게 되죠. 수령을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모여져 있던 돈 중에서 이제 일부 이렇게 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금액에다가 연금소득세 3.3에서 5.5를 떼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떼요. 여기에 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감이 얼마나 되겠나마는 모든 게 섞여있고 시차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정확히 이런 숫자의 개념에서 이렇게 두고 보면 함정이죠. 그러면 이 연금 안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을 높게 잡으면 안 되겠네요? 네. 근데 제가 아까 계속 망설였던 이유는요. 수익률 커지는 거?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라는 느낌 또는 그런 거 있죠. 핸드폰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사지 않는다? 그 본질은 국내 주식을 넣어가지고 어쨌든 수익이 더 많이 나면 무조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를 짤 때도 저도 보면 막 포트 짤 때 자산 여러 개 넣을 때 국내 주식도 넣고 ETF도 막 넣잖아요. 근데 이런 걸 짜고 구성을 할 때 국내 주식 이거 다 빼요 다 빼 이거는 좀 뭔가 본질에서 어긋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전략이 더 우선시 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비용에 집착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항상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에 국내 주식형 펀드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음식료 ETF 정말 싸다. 진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 ISA도 샀어요. 위탁에서도 샀어요. 연금계좌에서는 여기서는 안 좋으니까 안 사. 이것보다는 거기서 사고 수익이 나고 팔고 그 금액만큼 나중에 연금소득세 내도 3.3에서 5.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면 3.3에서 5.5라는 것은 사실 세금의 일부고 나머지 96, 97이라는 것은 나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키우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굳이 빼지 않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왜냐면 이거 한번 말씀드리면 아무도 국내 주식형 펀드 안 사요. 결국 어쨌든 내가 이 계좌 안에서 100만 원의 수익을 더 내게 되면 어쨌든 먼 훗날에 세금은 3만 원이 더 느는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내 노후 자산은 90몇만 원이 더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국내 주식형 펀드를 적절히 섞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리끼지 말자라는 거죠. 자, 아무튼 좀 놀랍죠. 요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요렇다. 이게 함정입니다. 이런 식인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계좌 속에는 50년 동안 넣은 돈, 불어난 돈, 세공제 받은 돈, 세공제 안 받은 돈 이런 식으로만 구분이 되고 수익은 합쳐서 나온다. 어쨌든 이게 가지고 오는 함정 요거였습니다. 근데 원금도 세금 뗀다면서요? 연금소득세. 네. 3.3, 5.5 뗍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투자한 그 원금도. 네. 세공제 받았잖아요. 저 감탄사 아니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리즈가 진짜 의미 있고 괜찮은 이유는요. 깻님이 지금 질문하는 것들 있잖아요. 깻님은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 가장 많은 질문들이고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요 단계에서 나와줘야 되는 질문들이 지금 절묘하게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요? 네. 혼자 어디 부분이 디테일하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묻는지까지 저는 완전히 다 보이거든요. 지금. 백지. 완전 백지가 아니라 이제 배워오는 과정에서 지금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하시는 거죠. 방금도 뭐라고요? 원금도 세금 뗀다면서요. 왜 원금은 세금 떼요? 세공제 받으니까. 그니까. 그런 것들도 순간 지금 막 머릿속 헷갈렸죠. 여러 가지가.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쭉 배워봤습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자, 1번. 연금은 세금적인 측면에서 짱입니다. 왜 짱이냐? 3종 세트 다 가지고 있죠. 세액공제 가지고 있죠. 과세이연 가지고 있죠. 저율과세 가지고 있죠. 요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짱입니다. 자, 단기적인 투자, 목돈 마련에 있어서는 ISA가 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연금저축과 IRP를 넘어서는 거는 제 생각에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연금 상품 중에 연금저축 펀드가 짱입니다. 왜냐? 이 세금 혜택 3개가 이미 깔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투자를 얻는 거잖아요. 이게 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연금저축에서 손실 난 거랑 수익 난 거랑 플러스해서 수익 부분만 저율과세 해줘요? 그런 거랑 상관없나? 그렇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매년 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딱 뭐가 헷갈리냐면 세액공제는 해마다 하는 거니까 이 계좌가 뭔가 해마다 뭔가 정산이 되고 처리가 되는 계좌 같은데 그러면 나는 5월에 투자하고 있다 보면 플러스 나기도 하고 마이너스 나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많이 플러스가 되고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가 막 있기도 할 텐데 이것들 해마다 합쳐주는가? 해마다 상계를 해주는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퉁쳐주니까 50년치를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합치는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연금 탈 때 그 시점에 세금을 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수령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내가 돈을 만약에 1억을 모았을 때 내가 넣은 돈이 정확히 얼마고 그 수익이 얼만큼 많이 났고 세공제를 안 받은 원금들이 얼만큼 있는지 따로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덩어리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제가 1억 모았는데요. 이걸로 연금 수령 신청할게요. 다음 달부터 100만 원 주세요 해서 딱 신청하잖아요. 맨 처음에 나오는 100만 원은 세공제 안 받은 원금이 나옵니다. 그건 또 왜 그런데? 그러니까 인출 순서 같은 게 정해져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 돈 나오고 나면 나머지 돈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나머지 돈들이라는 건 50년 동안 부어서 상계가 다 되고 남은 그 결과물 거기에 일부가 나오게 되는 거고 어쨌든 뭐가 나오든 간에 다 연금소득세는 과세가 되는 부분이니까 해마다 집계해서 누적되거나 계산하는 거는 개념이 없는 거죠. 안에서의 손익을 상계하거나 해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집계되는 것은 유일하게 얼마 넣었는지입니다. 얼마 돈 넣었는지만 계산이 돼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넣은 돈은 명확하게 계산이 돼요. 근데 이 넣은 돈과 기존에 있던 돈과 섞여가지고 얘네들이 얼만큼 벌었는지 얼만큼 잃었는지는 그 해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따로 집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결론. 연금에서 돈 벌면 일단 세금 안 낸다. 과세 이연인데요. 이 너무 멀잖아요. 30년 뒤에 낼 세금 없다고 느껴도 되지 않나요? 당장. 부모님이 서울 막 가는 딸에게 서울 가서 쓰거라 하면서 100만 원 주시면서 30년 뒤에 갚아 내 가계부 적을 때 빚 100만 원 항상 이렇게 적어놓진 않죠. 마음엔 새겨두겠죠. 불효자 되는 것 같네. 아무튼 연금에서 돈 벌면 일단 세금 안 낸다. 당장에는 세금이 진짜 그냥 없다고 느껴도 됩니다. 30년 뒤에 40년 뒤에 50년 뒤 그때 연금소득세 3.3, 5.5 낼 그거는 너무 시점이 멀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에는 비과세처럼 약간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세금이랑 전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같은 느낌입니다. 먼 훗날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겠죠. 세 번째 결론. 연금은 최대한 늦게 타서 쓰자. 몇 살 넘어서? 이왕이면 80세 넘어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좋겠죠. 네 번째 결론. 절대 중간에 깨지 말자. 왜? 기타 소득세 16.5%라는 거. 절대 기타 등등의 기타 무시할 수 있는 기타가 아니죠. 엄청난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5번째, 세액공제. 이것과 과세이연 이 두 개가 만나면 풀복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풀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느냐? 세액공제 받은 거 재투자해주자 했죠. 세액공제는 실제로 연금 저축 때문에 받는 건데 전혀 다른 곳에서 받잖아요. 전혀 다른 곳. 연말정산의 결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연금 때문에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느낌 때문에 이거를 재투자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게 재투자가 되게 된다면 풀복리를 달성할 수 있게 되죠. 장점을 확실히 이제 알았어요. 그래요? 100만 원을 넣어서 16.5를 세액공제 받잖아요. 16만 5천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16만 5천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점을 알았어요. 그래서 투자금에 5.5를 떼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투자금에서 연금소득세를 떼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방금처럼 100만 원을 넣었더니 16만 5천 원을 돌려주네. 자, 이걸 합쳤어요. 그러면 116만 5천 원이잖아요. 이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너무 좋지 않아요? 천 단위로 올라가 볼게요. 1000만 원을 넣었더니 165만 원을 돌려주네. 몇 년치 해가지고 165만 원을 내가 내 투자하는데 더 해라고 준 거잖아요. 요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세금 하나도 안 내고 50년 동안 굴리는 거예요. 해마다 계속 돈을 돌려주고 또 그걸 넣어가지고 계속 세금 안 내고 과세이연으로 풀복리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뮬레이션 같은 거 돌려보게 되면 연금 이거는 뭐 세금도 없고 복리로 해가지고 연 몇 프로 해놓으면 기하급수가 올라가는 데다가 여기에 매달 내죠. 계속 원금이 커지죠. 거기다가 세공제 받은 것도 어찌 보면 다시 넣잖아요. 100만 원씩. 그럼 연금이라는 돈이 진짜 큰 노후자산이 되는 구조죠. 근데 진짜 중간에 깰 돈 모으는 사람 아니고서는 연금저축으로 해야겠네요. 왜냐면 약간 은행에서 16.5% 금리 쳐줄게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을 텐데 누군가는 이거를 수익률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아, 그 말이 확정된 수익률 16.5% 깔고 갑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도 없어요. 그런 거. 16.5% 수익 보장이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이제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연금은 요거를 다 누리려면 이게 장점이 그거잖아요. 시간이 길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긴데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이라는 풀복리를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풀복리라는 것은 복리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풀복리를 다 이용해가지고 진짜 큰 노후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쓰려면 적어도 나중에 진짜 은퇴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연금 수령 신청을 할 때 어중간하게 막 1, 2천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을 거면 제대로 모아가지고 쫙쫙 불려나가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부분 빼서 쓰고 다시 놓고 계속 굴려가는 거죠. 진짜 연 세금 매기는 거 2천만 원이었나? 연금저축요? 네. 1,500만 원. 1,500만 원만 뽑을 수 있어요? 네. 그거 진짜 늘려줘야겠네요. 올해 늘어났어요. 1,500이? 1,200에서 1,500원 는 겁니다. 더 늘려줘야겠네. 뭐 미래 늘어나겠죠. 제가 2022년에 세법 개정안 영상을 보면요. 거기서 어떤 얘기 하는 줄 알아요? 1,200만 원 좀 늘려주겠죠? 하는 영상이 막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염원이에요. 내가 이 연금저축으로 아무리 큰 돈을 모아도 한 달에 100 이상 못 타 쓰는 구조잖아요. 작년까지. 그래서 1,200만 원이 너무 작다 해가지고 이번에 개정이 된 게 1,500만 원이에요. 나중에 더 늘어나겠죠? 어쨌든 일단 내가 얼마의 연금을 모으더라도 지금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수령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1,500 넘지 않게 신청을 하고 있겠죠? 근데 연 1,500 넘지 않게 수령을 신청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 한도가 의미 없을 만큼 너무 돈이 작게 모여 있어요. 사실 뭐 한 3천만 원 이렇게 모여있게 되면 1년 동안 1,500만 원 넘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연금저축이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작한 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몇 년 안 지나가지고 노후를 맞이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지금 진짜 3, 4천, 4, 5천 정도에서 연금 수령 엄청 많이 해요. 이거 너무 작은 거죠. 그러면 이제 2,500만 원이라는 한도도 큰 의미가 없고 10년 동안 쪼개버리면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제가 예전에 연금저축 수령 금액에 대한 통계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나옵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혜택들을 진짜 노후를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거 오랫동안 계속 해가지고 정말 큰 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진짜 나에게 은퇴라는 것이 좀 다가왔을 때쯤이 되면 이 계좌 속에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지만 노후로 쓰려고 하는 이 돈이 크게 있다는 것이 정말 와닿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준비 안 돼 있을 때 정말 불안하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안 붙는 많은 돈들을 나중에 임박해서 그때 막 한도 이상으로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층 넣어두면 사실 지금 넣는 10만 원은 나중에 100만 원이 되어서 나온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세액공제 크다 했잖아요. 16.5 이런 건 진짜 어디에도 없을 정도로 큰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크고 여기 과세이연까지 붙어 있으니 이건 정말 풀복리. 요거 가능한 계좌는 없잖아요. 요거밖에. 그러니까 이 5번이라는 것 때문에라도 연금저축
펀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넣은 돈보다 진짜 큰 돈을 만들어질 수 있는 계좌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연금저축에 있는 세제 혜택 세 가지 있었잖아요.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이연, 저율과세. 이 중에 과세이연 부분과 저율과세에 대해서 배웠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내 연금 자산이 늘어나게 만드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좀 어땠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요. 오, 진짜요? 다음 이야기는 세금 심화 버전. 아, 그래요? 네. 심화? 여기서 심화할 게 있어요? 살짝 힌트를 드릴게요. 티저. 자, 지금 살짝 말씀드려보면 아까 연금소득세 냈잖아요. 근데 1,500만 원이라는 한도가 또 있었다고 했잖아요. 연 1,500만 원 이상 내가 연금으로 타게 되면 연금소득세 내던 게 종합소득으로 바뀝니다. 요거는 세율이 낮잖아요. 이거 3에서 5밖에 안 되잖아요. 종합소득은 어떻죠? 시작이 6이잖아요. 그 높은 거는 50%가 될 만큼 여기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 연금도 진짜 돈 많이 넣어가지고 팡팡 타서 쓰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종합소득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세율이 진짜 높을 텐데.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게 있고 또 심화 버전을 조금 더 해보자면 아까 연금저축 1,800만 원이라는 전체 한도 중에 우리는 900만 원이라는 세액공제 한도만을 채우고 있잖아요. 여기 사이에 있는 이 900만 원이라는 룸이 있죠. 요거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원금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근데 쟤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쟤도 과세 이연해요? 네. 아까 주부님 과세 이연한다는 게 사실상 요거죠. 네. 왜냐?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세액공제 안 받은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세액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바로 넣은 돈이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으로 해당이 될 거잖아요. 요 돈들은 과세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오늘 배운 거는 기타 소득세는 안 낸다라는 것만 배웠잖아요. 근데 더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연금저축에 대한 시리즈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연금 준비 정말 잘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저 날려주면 연금소득세도 안 내요. 오? 박보미 TV 박고미 TV